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들 관객 및 초대 손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뇌천재단의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정치학교 교장이고요. 강상구라고 합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행사는 뇌천재단의 함께데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기영 소설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기영 소설가님은 오늘 다큐 잘 보셨겠지만 그동안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소설가님 역시 1978년에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으로 4.3을 알리셨고요. 이 때문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초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주 4.3을 다룬 다양한 작품을 내셨고 제주 4.3 평화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허영선 시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역시 4.3을 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셨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를 지내셨고요. 제주 4.3 연구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4.3 구슬집, 4.3과 여성, 해녀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은실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시고요. 또 하나의 문화 이사장, 코로나 시대 페미니즘 등 다수의 저작을 쓰셨고 4.3과 관련해서도 4.3 홀로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텐데 오늘 이 4.3 77 주년입니다. 초대 손님과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4.3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짧은 추념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각자의 방식으로 예를 갖춰주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3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제가 진행 소개까지만 서서 하고요. 저도 앉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1980년 5.18 때는 160여 분이 사망하시고 400여 분이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1960년 4.19 때는 180여 분이 역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 폭력으로도 우리가 치를 떠는데요. 제주 4.3은 무려 3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뇌천 의원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4.3의 그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주도 한라산 기술계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국가 공식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4.3 희생자들을 기린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르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도 7년이 지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3 당시로부터는 77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왔지만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큐를 보면서 느끼셨던 것, 생각나는 것, 질문하실 것 등을 저희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저거요. 네, 저기로 접속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대담하면서 중간중간에 관객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섞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뇌천재단이 추진을 하긴 했는데요. 전국에서 관객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극장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과 제주가 아닌 전국 곳곳에서 4월 3일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4.3을 기억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125군데 극장, 135개 상영관에서 지금 우리처럼 목소리들을 함께 봤고요.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를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영화 보면서 마지막 장면 때문에 마지막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희 노회찬 재단에서 저희가 9월쯤에 재단 이사를 가는데요. 벽돌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벽돌 기금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홍보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하란 걸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중간중간에 의견이나 질문을 오픈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경 소설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이 삼촌이 14년간 금서였더라고요. 순이 삼촌에서 다룬 4.3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오늘 본 다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신이 세 분 다 제주 출신인데 내가 연장자라 대신해서 대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노회찬 재단 회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4월 3일 날 4.3 그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모의 모임을 가진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삼촌승에 78년도니까 47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사실 아까 목소리들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슬프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웃으면서 모든 제사 또는 모든 이런 슬픈 이야기 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또 심각하게 또 너무 심각해. 난 이건 심각한 얘기 맨날 하니까 이거 힘들어요. 순이삼촌 쓴 다음서부터 그렇게 사산 영령들에게 콕 꿰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4.3에서 벗어나려고 무진장에 쓰고 내가 이제 문학적으로도 좀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인데 맨날 4.3만 얘기하니까 말이지. 문단에서는 날 보면 본격 문학하는 사람이라 문학 밖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은 내가 신춘문예 당선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도 날 보면 저 문단에서 날 보면 저기 4.3 온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작이 왜 시작이냐면 아까 4.3 때 3만 명이 죽고 이렇게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젊은이들이 죽죠. 그러니까 남자들 한 70몇 %가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여자들은 이제 살아남긴 했지만 아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을 트라우마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아무튼 제주도에서 또 젊은이들이 죽어도 어떤 사람이 죽어요? 제주도 말로 몰명진 사람은 살아. 몰명진다는 건 좀 약간 엘리트가 아니고 하여튼 똑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살아. 그리고 미군정에 두려워서 거기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내가
그분들보다 돌아가신 그 젊은이들, 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니까 아니 돌아간 사람들이 4.3이 뭔지 증거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셨으니까 4.3이 뭔지 진상이 뭔지 이거 증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10년쯤 안에인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선배가 없어. 그건 나는 뭐 4.3에 대해서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막상 문단에 데뷔하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4.3에 대해서 쓰지 않고서는 문학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4.3에 대해서 딱 한 3편만 쓰자. 아니, 한 편만 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편 순sam춘을 썼어요. 그 창비라는 그 잡지에 발표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뭐 날 잡으러 오지도 않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썼죠. 이제나 잡으러 오나 저제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젊다는 게 좀 희한해요. 젊다는 게 무서움을 좀 몰라요. 에이씨, 박정희 군사 파시즘의 아가리에 사자 아가리에 대가리를 쳐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무섭죠. 이거 언제 잡아오나.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한 2달 동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단편 2개를 썼어요. 뭐 도령마루의 까마귀하고 해령약에서. 그리고 나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냥 책가닥 기다렸다는 시 이제 잡혀가지고 보안사라고 있죠. 요즘 그 방첩 사령부인가 뭔가 방첩사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뀌. 무진장 고문당했죠. 그러면 고문당하고 내가 이 손톱이 짙이게지고 군나발에서 짙이게지고 뭐 이런 병신이 돼 있는데 4.3 때 그 젊은이들이 내 선배들 10년 이상 선배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이런 느낌이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뭐 놓아주더라고. 놓아줘서 그냥 나왔는데 좀 길게 말해줘서 미안한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쓰게 되는데 만약에 보안소에서 나를 때리지 않고 고문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았으면 경쾌하게 4.3을 건너뛸 텐데 건너뛰고 순수문학을 할 텐데 나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화가 나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4.3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걔네들이 그 효과를 본 거지 뭐. 네. 감사합니다. 신춘문예에도 당선됐었는데 보안사 때문에 4.3에 대해서 계속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 4.3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위기로 해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허영선 시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3과 여성 집필 작업을 하셨잖아요. 다큐에 나오는 연구자 조정희 님하고도 공동으로 집필을 하셨던데요. 관객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면 참고로 4.3 여성 구술 시리즈 제목이 이게 4권인데 1권은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2권 4.3과 여성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3권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난다, 4권 눈물이 나도 바닥 물질하며 살았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슬집에 다큐에 소개된 내용 말고 다른 사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네. 5권 고통의 5권이요? 기억 그 너머에서 5권의 시리즈를 냈습니다. 제가 그 4.3 연구소 소장을 작년 한 2월까지 했었는데요. 한 8년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 4.3에서는 정말 그 수많은 여성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거의 여성과 노약자와 아동의 희생이 33.3%나 되거든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많이 거의 남성의 시각에서 본 그 증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성의 목소리들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적인 역사에서의 기록은 남성, 여성의 서사는 많이 묻혀 있기가 십상이죠. 근데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뭡니까? 깨어야 보배죠. 깨지 않으면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4.3 연구소에서도 거의 한 수년에 걸쳐서 1000인의 증언을 채록을 했었고 맨 처음부터 4.3 연구소가 89년 5월에 개소를 하면서 내놓았던 책이 88년도 작으로 이제서 말함수다예요. 이제야 말합니다. 이건데 이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보면 분명히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4.3과 여성 시리즈를 쭉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본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를 하면서 아까 지금 연구자로 나온 4.3 평화재단의 현재 팀장으로 있는 조정희 씨 그리고 이제 연구소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이사분 이런 식으로 해서 4~5명을 공동 집필자로 하고 4.3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는데 한 사람을 한 분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4번도 5번도 이렇게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채록을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등장하신 인물 3분과 한 분의 김원순 씨는 원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랬어서 3분은 4.3과 여성의 시리즈에 나온 인물들이고 지혜원 감독과 김호경 제작사 대표님 자신이 이러한 구술을 전부 다 섭렵을 하고 다 읽었어요. 읽어내서 여기에서 한 3인을 아까 줄이고 했는데 아까 이제 지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그 외에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번에 책 5권 안에 나오는 그 여성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경 선생님께서 3만이면 3만의 그 이야기가 다 있다고 하듯이 죽은 자들이 이 제주도 여성들이 지금 나온 이 분들 저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여기 유족무님들이 여성 유족들이 이렇게 앉으면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 그리고 생존 희생자 나도 그랬지. 다 이러한 공통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 부분에 한 분도 토산리분을 5권에서 제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장면을 봤어요. 봤던 분이고 아버지와 형제분, 아버지 형제분 3분이 한날 한시에 그 토산 학살 사건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자신이 질문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무슨 죄로 나를 죽였습니까? 죽은 자들이 한 번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갔더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이 질문은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금 88세지만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면서 하고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내가 만삭의 어머니를 그 토벌대가 들어와서 군인이 배를 걷어차고 이게 총을 겨누니까 형제 저 동생 둘을 데리고 자기가 그냥 그 앞에서 10살도 안 된 7살 8살 그 꼬마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나리님 살려주십시오. 나리님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 나리님 살려주십시오. 어디서 나리님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늘님. 이렇게 그 본인 스스로가 하고 남동생이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때 7살인 이 엄마가 만들어 어르신들이 이걸 먹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쥐예요. 쥐고기를 이렇게 끓여서 그거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배가 너무 고팠는지라 부엌에서 그 먹다 남은 그거를 가서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게 그리고 좀 그 아까 그 글을 내 이름은 쓸 수 있어라고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육을 못 받은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지금은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해서 지금은 부끄럽지만 어디 복지회관 같은 데서 한글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때는 내 부모가 살았으면 내가 한글은 떼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노 이런 거 감정까지 와 있대요. 그래서 사삼과 여성의 이런 여성들의 그 서사는 다 각기 다양하고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죄로 나를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돌아가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물음을 평생 갖고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몇 분이 의견 주셨는데요. 권분교님이 제주 4.3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대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 한 해 동안 벌어진 학살이 아니라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벌어진 잔혹한 사실이라니 서북청년단, 경찰, 군대가 저지른 양민학살과 성폭력 그리고 참고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각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정환할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도 안타깝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서북청년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날뛰는 우파 청년들도 기가 막힙니다. 일제시대 성노예로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희생이 많을수록 역사는 더욱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공보람님이 남겨주셨고요. 이서희님이 영화 잘 봤습니다. 사소한 질문이지만 목소리들 OTT 공개 예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플랫폼에서 공개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서희님 좀 이따 끝나면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알려드리거나 끝나기 전에 제가 알 수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실 교수님, 그 4.3 관련해서 2016년에 4.3 호러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라는 논문 쓰셨잖아요. 거기 저도 봤는데 모든 4.3 호러멍들은 무차별적 죽음들 속에서 감정의 극한적 경험을 했다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감정을 무서움, 억울함과 추접함, 슬픔 등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목소리들 이 다큐에서도 그런 감정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러멍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목소리를 이제 보시면서 너무 무서웠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평서문으로 무서웠다 그러지만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무서움을 말이 발화가 될 때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무서움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논문을 위한 자료들은 1997년부터 사실은 그 여성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97년은 이미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정말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풀린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말을 한다는 거는 4.3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소리들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은 사실은 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의 그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폭력도 사회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굉장한 메시지들이 존재하는 그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터뷰하는 여기에 지금
조정희 선생님 이미 다 익숙하고 많이 여러 번 만났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자인 듣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나를 판단할 사람인가? 어느 정도 나한테 심퍼티라든가 어떤 연민이라든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건 끊임없이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할 수도 없죠. 할머니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할머니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저에게 나 다 잊어버렸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인류학자 팀이었는데요. 매 주마다 거길 가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에 같이 앉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왜 또 왔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공식적 그 마을에서의 사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들은 이미 다 저분이 다 이야기했잖아. 이제 그런 식의 그 어떤 대리인 말하기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날 너 정말 듣고 싶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생각이 난다.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 말 못한다. 아이고 추접하다. 막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다. 아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분들이 이미 몸이 혹은 어떤 식의 정신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식의 공포라든가 어떤 식의 무서움에 결빙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씩 나 이거 기자들한테도 안 말한 말이다. 나 대통령이 와서도 안 말했다. 나 누구한테도 안 말했다. 나 너한테 말한다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 공식적인 증언이 되지 못하고 실증적인 어떤 끔찍함, 실증적인 어떤 폭력의 보조 사례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경험 그 자체가 경험 그것 자체로 존중되어지기보다는 얼마나 사상이 끔찍했는가 하는 것에 한 실례로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 많은 여성들은 나 얼마나 고생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 자신의 정동의 상태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끔찍함, 무서움, 억울함 그리고 나 이거 솔직히 모른다.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시국인데 난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7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7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 오늘 왜 안 죽었지? 내일 죽을 건가? 그런 식의 어떤 죽음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고 그리고 눈앞에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지만 거의 사회적 죽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목소리들은 정말 그 목소리들을 결빙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러한 맥락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정말 그 이야기 상대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나 아마 우리는 아직도 이야기를 듣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보고 봤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아마 거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감독님 그리고 조정희 선생님을 향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미안은 나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살아있어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섭다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고 억울하다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고 추잡하다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듯이 미안하다는 지금 이 맥락에서의 미안함은 굉장히 복합적인 미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는 한국 사회에서 4.3이 정말 어떤 문화적 감수성으로 이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성폭력이 자행되는 사회입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여성들의 경험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당시 상황이, 이런 걸 설명하는 보조도구로 여성들의 경험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말씀 제가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특히 이제 7년간 오늘은 안 죽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쭉 살았었다고 하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감정이었는데 이게 너무 참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영선 소장 저희가 약간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질문들이 연달아 있거든요. 4.3 연구소 아카이브 오픈까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화에 자료가 지역별로 정리된 것도 있고 시기별로 정리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정님께서 여쭤보셨거든요. 사전연구소 소장을 하셔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아카이브를 제대로 잘 구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뭐 35년인 우리 연구소에 그 긴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제주 공항, 제주도에 오면 이제 맨 처음 그 맞닥뜨리는 그 대지가 바로 공항 활주로잖아요. 거기에 유해가 한 800여 구가 이제 구덩이에다 들어 있죠. 그 한꺼번에 그 구덩이에 이제 매몰돼 있었는데 그 매장된 그 유해들 한 400여 구의 발굴 작업을 사전연구소가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의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이미 창립을 하던 88, 89년 그 시기에 우리 우리 현경 선생님 초대 소장님이셨습니다. 예. 억지로 이제 꼭 맡아달라고 막 하면서 해서 우리 그 당시 그때부터도 이제 발목을 이렇게 붙잡은 그런 셈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 구술 체록 작업들, 이것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변환이 안 된 작업들도 좀 있는데 예산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순수 민간 단체로 소장 뭐 누구 우리 저희들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주머니 또 내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아카이브를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정말 예산을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서 지금도 반듯하게 그거는 잘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그 언론이 4.3 때가 되면 연구소로 향합니다. 그 많은 예전의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가장 여기에 핵심적으로 강간을 했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히 하셨던 고 홍란선 그 분은 바로 저희들이 증언본풀이 해마다 하는데 요번에 됐어요. 이러면 여기서 그 증언본풀이 자리에서 이 대중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 장면을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번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이 기록은 역사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근거, 증거가 되려면 우린 바로 오늘도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카이브 구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예, 저희 노회찬재단 벽돌기금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니 예.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아닙니다. 4.3 연구소에 몰아주시고요. 아니 저희 예.
네, 저희 재단 측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렇게라도 제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재단분들과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피해자임에도 이름 한자도 남기지 못하고 살아온 속으로 삭힘에 살아온 세월의 이면에는 순교를 강조한 한국 사회의 시대적 모순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학살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대한 징계인멸의 역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김성민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혹은 죽임을 당한 여성들을 넘어 싸운 여성들, 싸우다 죽은 여성들 이야기가 없네요. 아직 너무 이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예. 주체적으로 항쟁의 대열에 섰던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그 평등한 세상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그런 여성도 있고, 그리고 물자 공급, 그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르던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밤에는 어머니가 이제 바늘 쌈지 이런 것들을 들고 밤에는 산으로 갔다가 아침이면 집에 와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 떠난 여성들이 있거든요. 강한 여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3.1운동에 만약에 그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같은 천중학원 학생 우리 4.3의 도화선 무정봉기 바로 그 시점에서 고문치사 당한 분인데, 그 당시에 한 할머니, 그분은 같은 동기생이었기 때문에 경찰서 파출소에 가서 이게 김용철을 살려내라 했고, 그분이 자신의 유언이 내 무덤에 해바라기를 심어다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환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그 주체적으로 그렇게 싸워온 사람들, 그리고 절대 고문을 당할 때 니네 집에서 회합을 했던 사람 가운데 남자들 이름을 대라 했을 때 절대 이름을 끝까지 자기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름을 불지 않았던 여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의 4.3의 사람들의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4.3의 굉장히 적극적인 그 집단이 다 청년이잖아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사실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이 굉장히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많은 여성들이 누구의 여자친구나 누구의 누이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같이 활동을 했던 활동가라기보다는 가족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여성들을 위치시켜주는 이제 이러한 그 사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기술 방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여성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존재로 여성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이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사회적 활동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잡아주는 이런 일이 곧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많은 경우에 여성 활동가들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하지 않는 한 남성들과 같이 활동할 때 그들을 너무 남성들의 종속적인 방식으로 위치 잡는 거, 이것이 좀 역사 기술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사가 왜 없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여성 활동가들이 왜 총을 갖고 왜 토벌대와 싸우는 그런 여성이 없었냐? 총이 뭐 많아야 수자루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죽창인데 그 총이 여자한테 가기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줘. 안 주는 거죠. 위험한 건 남자가 할 테니까 참아라.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누이 대신에 싸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난 남자니까 폰 잡고 얘기할 건데 미안해요. 예, 그 뭐 사실은 그 총에 따라서 예, 여성도 얼마든지 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당시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사정으로 뭐 이해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가 돼서 싸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좀 나와서 4.3에 대한 해석이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속에서 혹시 총 들고 싸운 여성이 있으면 꼭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순위 삼촌에서는 서북청년단 출신 고모부가 나오고 단편 길에선 학부모로 만난 토벌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읽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생각에 의아했습니다. 토벌대나 서북청년단 출신들과 같이 살아가게 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금미님이 그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이 연결되는 질문이 2개 더 있어가지고 읽어드리고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주 4.3 기념관 방문했었는데 전시물에는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가해자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쯤 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가해자에 대한 연구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죄책감은 느끼고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한 표 행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목소리들을 보시면 그 여성들이 그 순환, 특히 성폭행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해자 청년들, 서북 청년들 뭐 20대 뭐 야수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 뭐 자기가 정복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는 그냥 밥인 거예요. 여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아까처럼 그 도피자 있잖아요. 젊은 남성들 도망가야 돼. 잡히면 고문당하고 사살당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또는 누이를 데려다가 그 아들 어디 갔냐 하고 고문하고 또 죽을 염려도 있고 지금 도피하고 있는 그 아들이 잡히면 죽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서북청년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략 결혼. 순인 삼촌에 나오는 그 서북 청년이 그렇게 정략 결혼으로 해서 제주 사람 그 집안에 하고 이제 공존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서북 청년하면 그 집단은 전부 사악한 집단 맞죠.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서북 청년 중에도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악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 집에서 자기 딸을 하고 결혼시켜서 집안의 안보 이걸 꾀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북 청년은 저 38선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고향을 이미 잃어버리고 지금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사는 거예요. 본인은 뭐 제2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을 우리가 수락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얘기, 가해자 서북 청년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파헤치면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힘들어요. 예. 지금 가해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이 사실 굉장한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집안이라도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가해자 연구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서북청년단 문제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 소설 보면서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서북청년단과 강제 결혼이죠. 일종의 강제 결혼을 했지만 뭐 강제 결혼이 서북청년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나오는 우리 그 지금 여성분은 무서워서 집안에서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쿨하게 지금도 살고 계신 것처럼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런 그 정말 적과의 공존이든지 아무튼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부분이 선생님 순삼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선생님 소설을 대학원 금방 들어갈 때 봐가지고 엄청 쇼크 먹고 놀랬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고 거기서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서북청년단하고의 그 고모하고 결혼한 그 문제로 이제 그게 끝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북청년단과의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가 한쪽에서는 피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피해와 가해자 집단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을 질을 같이 쓸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화해를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화해의 어떤 그 정치를 지금 시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화해와 어떤 새로운 관계 맺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적대와 피해와 가해자들이 재판에 간다거나 싸움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새로운 논리가 개발이 돼야 돼요. 한국 사회에. 그렇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당시에 이제 군경 그리고 서청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이미 수년 전에 전국을 돌면서 그 체록을 했습니다. 체록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그 자신들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체록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시에 2연대, 9연대 이렇게 하면서 육지부까지 우리가 다 돌면서 체록을 했으나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해자 문제는 지금 10여 년 전에부터 이제 경호회와 유족회가 손을 잡고 화해와 상생을 하자 할 때 오늘 저희 아침에도 제가 이제 4.3 공원에서 이제 추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화해와 상생 이야기를 맨 처음 좀 공개적으로 하셨던 교수님이 계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무슨 가해자가 무슨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화해와 상생이냐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네스코 이제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제 코앞에 오고 막 이러면서
앞에 내세운 것들이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아까 그 문제의 핵심들이 제가 뭔지 알겠어요. 한 마을에 공존합니다. 가해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이렇게 김을 메고 있는데 가해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손가락질해서 그 마을에서 돌아가시게 학살당하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러면 얼마 전에는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걸로 그냥 마치고 싶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때 8살이지만 내가 다 그 후에도 귀로 듣고 알고 다 그걸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지만은 그 사람은 웃으면서 지나가지만은 내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는다. 늘 이렇게 제주도라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붕괴된 데는 그 4.3이 그렇게 있었고 그 공동체 붕괴된 그 속에서도 공동체가 그대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한 그게 바로 4.3입니다. 예, 화해와 상생의 길이라고 선언은 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을 전국을 돌면서 만나 보면 반성보다는 자신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주로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 가해자의 책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묻는 것에 복잡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뭐 용서와 화해 같은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 역사에 기반한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죠.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환경 선생님을 모셨어요. 선생님 이대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나 이대 앞에 나와 있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때 선생님이 변방에 우짖는 새를 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정말 멋있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주에서 그 이전에 마을 간의 분쟁 때는 끼케야 사람들이 5명, 6명 죽었다.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온 이후에 조선 백성과 법국의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타자화된 방식의 무차별 이제 그 싸움과 전쟁,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타자화된 방식의 죽음, 타자 상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라든가 제주도민 뭐 어떤 토사리 주민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의식이 들어온 다음에 발생되는 그 갈등은 사실은 미안해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때 선생님 그 이야기 선생님 기억하시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정말 멋있다 이 이야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6.25 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타자화된 방식의 무차별한 폭력과 이제 이 어떤 학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한국의 어떤 역사를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화해하고 상생하고 악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 다 같은 제도 사람이자 다 같은 한국 사람이자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썼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말씀 하신 걸 좀 이어서 강은정님이 4.3 제대로 명명되지 못한 질곡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폭력은 여성에게 약자에게 더 가혹한 얼굴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서북청년단이 2025년 현재 야수의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점유하는 것 같아서 4.3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내일이 4월 4일 내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결정문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현경 선생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보안사에 끌려가서 그 고문을 당하셨고 잡혀가신 지 2달 있다가 12.12 그 군사 반란이 터졌더라고요. 허영선 씨님은 그 제주도에서 여성 피해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고, 김은실 교수님도 같은 고민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건, 저는 제주도가 풍경도 아름답고 참 좋은데 그전에도 4.3을 알긴 했지만 이 다큐를 읽고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은 나에게 없구나. 나는 제주도를 앞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어서, 혹시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어우르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답.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라는 게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차별당하고 착취를 많이 당했어요. 머나먼 변방이라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집단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밀란인데, 반역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반역은 아니고 밀란이라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우리를 이 도탄에 빠진 우리의 그 아우성이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게 밀란인데, 이게 4.3 그게 아니에요. 밀란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들 그 민중을 이끌고 이렇게 지도하고 나가는 지도자가 이름이 장두라고 그래요. 장두 한 3명 돼요. 이 사람들 목숨 바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밀란이 때때로 일어나요. 근데 그때 죽는 사람은 장두만 죽어요. 투항해서 작두칼에 걸려서 이제 베이고 죽어요. 근데 이게 4.3은 이게 뭐예요? 장두도 죽고 말이야, 만백성도 다 죽어버려. 이거 왜 그래?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이런 떼죽음은 없었던 거야. 이게 왜 그래요? 미국의 가슴섭이에요. 그런 떼죽음은 대한민국의 저 단군 이래로 그런 떼죽음은 없어요. 지도자만 죽는 거예요. 옛날. 이런 떼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가해자가 누구냐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하수인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도대체가 우리가 무슨 배에 맞아서 이렇게 아픈가 이걸 알아야지. 미국은 얘기하다고 말이야. 맨날 딴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서북 청년 이미 다 죽었어. 다 죽고. 그들이 가해자 사과를 받고, 누구한테 사과받아? 죽었는데. 그들이 그 서북 청년들 죽을 때 그 사람이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때는 그 광기 시대 48년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학살당하잖아요. 저희도 민중이 그때 만들어 죽이고 했던 그 전문 혈기에 그냥 광기가 되어서 그냥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시가 왔어요. 광기 시대가 지나가고, 그렇죠? 6.25 전쟁도 다 끝나고 평화 시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늙어갈수록 마음도 심약해지고, 저승도 멀지 않았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꿔요. 내가 그 주염사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어? 그 눈동자가 생각나고, 그 선량한 눈동자, 비명 지르는 거. 서북 청년이 늙어
죽을 무렵 또 평화시에 그런 학살을 했는데 꿈에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서북 청년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해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머릿속에 서북 청년의 밤에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가해를 하는 거예요. 악몽을 꾸어요. 그 사람들도 이 좀 미국과 소련의 그 세계 전략에 의해서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해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뭐 살아남은 사람이 뭐 나보다 10년 선배면 뭐 내가 84이니까 94. 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이제는 가해자의 용서를 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해 세력의 후계자, 상속자 세력이 지금 위만해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가해 문제의 해결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가해자들 니들도 편하지만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흘러서 사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보다 큰 실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짧게 마지막 질문 정말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선생님이 현경 선생님 순이 삼촌과 제주도 우다의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4.3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주도 우다는 최근에 선생님께서 내신 작품이신데요.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나는 날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주도 4.3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저는 이제 계엄령을 4번 겪은 사람입니다. 서삼 때 어린 시절에 그 이승만의 계엄에 의해서 수만의 3만의 떼죽음이 생산되었고 무서운 거야 계엄령이. 공포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의 계엄, 그건 뭐 내가 청년 때 겪고 그때 거기에 저항하면서 내가 수의삼촌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전두환 때도 이제 계엄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을 그걸 종식시키면서 민자운동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90년대 1990년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파시스트 정권이 종식되고 19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년, 35년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우리 일상이 편안하고 파시즘도 잊어버리고 뭐 이제 그런 줄 알았더니 웬걸 이게 계엄령이 난데없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민주화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감시하고 경계하고 이게 시민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말이야 디지털 중독이나 빠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내일 틀림없이 전원일치로 탄핵이 선고됩니다. 그렇죠? 네.
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야겠다는 각성이 생길 거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돌보지 않았어요. 잘 되겠거니 했는데 웬걸 이런 계엄령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계엄령이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깨우쳐줬으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가 뭐 한강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주 4.3에서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늘 저 역시 오랜 세월 이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질문을 저한테 던지거나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던질 때 이 물음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이 있고 비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내란 사태를 이번에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냥 아침에 말에 물 먹이러 가다가 콩밭에 콩 따다가 그냥 밥 한 숟갈 이렇게 뜨다가 그냥 잡혀갔는데 내란죄래요. 이게 국가가 이 순수한 시민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늘 4.3에서 저는 찾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주 4.3에서 4.3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 현경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대부분이 그 유족분들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가슴이 그냥 금착합니다. 금착이라는 거 이게 강고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악몽이 떠오르듯이. 어쩌면 그 4.3 시기에는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것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 얘기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도 자기가 그 학살 장면을 보면서 8살짜리가 일본에서 만난 한 분이 아유 우리 오빠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때는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 죽게 되면 총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한 친구는 또 총 맞아서 죽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시절, 인간이 인간을 쏘았던 시절. 그러니까 이게 저는 4.3에서 비인간성을 본다, 비인간화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란 이런 지금의 계엄 이 사태가 비인간화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게 하는 것 아니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세계로 돌아갈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식 교수님.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3이 뭐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이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4.3 분명하게 국가폭력이죠. 근데 국가폭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에서 국가가 사과하고 제도만 갖춰진다고 사실은 다시 4.3 같은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떤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제 그런 감시라든가 국가에 대한 도전, 저항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실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그 새로운 시민들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던져주셨습니다. 내일 윤석열 씨 탄핵되면
안심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4.3 연구소의 후원을 꼭 좀 그리고 저희가 강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런 거뭐 노회찬재단 아니 벽돌 구계자가 얘기해야지. 아니 우리 시민들이 노회찬 의원이 그 거룩하고 훌륭진 그 유지 그 남겨놓은 뜻을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잖아요. 자 벽돌 한 장씩 우리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한 100분 정도 남아 계시니까 저희 벽돌 100장 생긴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하신 세 분께 저희 재단에서 동백꽃 화분 드릴 걸 미리 앞에다 이렇게 넣었겠는데 동백꽃이 겨울에 피어서 4월이면 새빨간 꽃이 되고요. 질 때는 꽃송이 그대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고도 잘려나가는 모습이 4.3 당시의 희생자들 연상시킨다고 해서 4.3을 이야기할 때 동백꽃을 많이 말하고요. 오늘 그 허영선 시인님께서 그 동백꽃 배지도 200개 가져오셨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눠드릴 거고요.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가지고 화분 빠르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관객 여러분들께 이 화분을 다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허영선 씨 감사드리고 세 번째 감사.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간 너무 길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함께 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